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지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천 영화제의 어떤 핵심 행사는 오늘 이 자리였군요. 정말 저 바깥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리를 다 모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주셨고 기대도 그만큼 크실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이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재현 감독님의 클래스로 인해서 이후에 더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리가 나중에 작품 만드셨을 때 오늘의 자리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클래스가 더없이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는 괴담 B급 클래스이고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괴담 캠퍼스에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자들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또 이제 기획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상영화학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자리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몇 년 동안 한번 쭉 지켜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지. 오늘 장재현 감독님의 작품 세계부터 진짜 창작의 비결 이런 것들을 저도 여쭤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캐 가셔서 12번째 보조사제를 뛰어넘어서 또 이렇게 감독님의 장편 앞으로 나올 장편 모두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드는 비결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재현 감독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어떤 각오로 이 클래스에 임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제가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해서 우선 좀 궁금했어요. 이 괴담 클래스에 어떤 분들이 좀 오시나 좀 궁금했고 그리고 또 장래 또 저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위기 의식을 느끼시나요? 네. 또 다 좀 정상적인 분들은 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내라고 대답했어. 그런 동지에도 한번 좀 느껴보고 싶고 또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은근히 저도 좀 정리되는 게 얘기하면서 좀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눈빛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또 영화를 만드는데 또 좀 새로운 다짐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일하면서 있었던 또 좀 노하우라고 말하기 좀 거창하고 시행착오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면 그래도 좀 오늘 오신 거에 또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동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감독님께서 좀 얻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더 예, 그것도 좀 많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일단 아무도 말씀을 아직은 마이크로 안 들여서 안 하셨는데 관상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경쟁자로 지금 시선 처리를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제가요. 네. 제가 예, 아무튼 그렇다면 감독님 지금 계속 오늘 너무 과다한 이제 말을 이미 했다. 아직 이제 2시밖에 안 됐는데 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계속 이제 얘기를 안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지금 아니요. 제가 긴장해서 말이 네. 잘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막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저희 감독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 이 앞에서 그러셨어요. 약간 자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 저질러가지고 기자회견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께 잘하시라고 걱정 마시라고 경쟁자 아니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앞서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시긴 하세요. 신작을 들어가시잖아요. 네. 예, 신작 제목이 파묘라는 영화인데 아주 흥겨운 좀 짜릿한 그런 영화를 지금 9월 달에 이제 9월 말에 촬영을 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신작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름도 파묘인데 묘를 파다인데 감독님의 비밀을 좀 파면서 미리 알아보는 거는 후반부로 가면서 좀 하죠. 질문 여하에 따라서 감독님이 마지막 결말까지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이번 행사에 보통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초청이 되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그래서 감독님이 섭외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자는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또 어떤 의미로 좀 약간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도 궁금한데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죠. 제가 처음에는 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마스터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아 이름이 너무 거창? 예, 뭐 네. 저도 아직 신인 감독의 마음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데 마스터 클래스라니까 좀 많이 부담되는데 이거가의 대상이 이제 괴담 캠퍼스고 네. 괴담 캠퍼스라는 그러니까 좀 일반인이 아니라 좀 그늘에 계시는 분들 그늘에 계신 그런 분들을. 느낌이니까 네. 좀 재밌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렇게 왔어요. 네. 예. 그 제가 그 마음가짐 여쭤보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대략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성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영화를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는지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작품을 준비하는데 그 반성이 어떻게 또 좀 잘 고쳐졌는지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은 여기 기획 단계 그냥 지금 준비하는 작품의 기획 단계에서 어떤 개고생을 많이 했는지 네. 그거를 좀 같이 나누면 네.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분들이 예. 네, 확실히 이번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 괴담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해서 감독님께 좀 가볍게 괴담 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감독님은 영화제에서는 무섭거나 이상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라고 이 괴담을 정의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괴담은 어떤 건지. 저는 그 괴담 관련된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는데 그 괴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아들이 여섯 살이거든요. 6살인데 아들이 그 되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옛날 옛적이라는 그 배추도사 무도사 나오는 네네. 그거를 되게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걸 이제 틀어놓고 같이 보다 보면 많이 무섭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짜릿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걸 은근히 무섭게 봤었던 이 순수했을 때 그 시절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괴담이라는 것 자체가 막 그로테스크하다기보다는 이거 받아들인 거에 따라 다른데 조금 세상을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람들의 크게 두 부류가 있다면 한 명은 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좀 깊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걸 보더라도 저거를 그냥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거의 본질을 뚫어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괴담은 본질을 뚫어서 보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검은 사제 들 때 그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맥도날드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창밖에서 있는데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명동 그 길 건너편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어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굳이 말하면 담배 길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보고 있는데 막 되게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서는데 로망카라가 딱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딱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뭔가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담배를 막 피는 신부님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막 지나가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세상을 구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막 상상력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어떤 현상을 좀 봐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괴담이지 않을까. 다르게 보고 좀
본질을 뚫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 감독님의 창작의 비밀은 진짜 흘려보내지 않고 일단 바로 나왔네요. 네, 하나의 요소가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한번 파고 그 작은 그 칼라조차도 유심하게 보는 데서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부라고 해서 저 신부 신부도 담배 피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디스라이크 막 댓글 달고 이게 아니라 근데 그 로망카라에서 주는 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약간 소시민 히어로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좀 중요한 정서였다고 생각해요. 네. 예, 예. 아마 그날 진짜 그 자리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제님이 신부님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면 이 걸작이 나올 수가 없었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있나?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거밖에 못 본 것 같아. 제가 옛날 수업 들을 때 좀 생각했던 건데 그 예를 들면 신문 기사에 어떤 조직 폭력배가 지체장애 여자를 폭행을 했다라는 기사가 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진짜 죽일 놈이네. 저 되게 안 됐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스릴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감독님은 사랑했지 않을까? 같은 기사를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오아시스라는 영화거든.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 같아. 주변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같은 네.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방식의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건을 보고 진짜 오아시스가 나올 수 있다면 이창동 감독님에 의해서 그렇죠. 감독님 같으면 어떻게 좀 전개를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발전을 시킨다면. 저는 평범하게 되게 그냥 되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근데 이 주파수라 그런 일종의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가 중요한 게 그 주파수를 저는 제가 다른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가끔씩 만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냥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냥 니는 뭔 취향을 가지고 있냐, 니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는데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국제시장도 재밌고 미랑도 재밌고 곡성도 재밌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에 있어서는. 근데 각자 취향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게 그게 짙어질수록 보는 그 레이더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창동 감독님도 그 신부를 보면서 저렇게 길에서 담배를 왜 피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전혀 다른 그렇죠. 방식으로 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파수가 좀 맞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럼 감독님은 국제시장과 밀양과 곡성 중에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엄청 밝고 개구장이거든요. 제가 다들 그렇게 못 느끼시. 그렇게 보통 중년의 남자가 스스로 자기를 좀 밝고 저는 개구장이거든요. 진짜 제 6살 아이보다 거의 주파수가 비슷해요. 진짜 밝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구김도 좀 없고 그런데 말도 많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어두운 거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감독님한테?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평범한 네. 집안에서 너무 좀 행복하게 자라고 유복하게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유복하긴 쓰잖아요. 아닌데 아무튼 되게 구김없이 자라서 네,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좀 그 어둠의 세계에 대한 그 경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코드는 저는 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비디오 빌려보던 시절에 저한테 히어로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아니었어요. 저는 영환도사였어요. 난 영환도사가 너무 영환도사 모르시죠? 네. 지금 아무도 지금 뭐 그러시구나. 설명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네. 중국 귀신 강시를 잡는 영환도사라고 있어요. 네, 강신은 아시죠? 네, 무덤에서 일어나서 네. 흉내를 못 내겠다. 그렇죠. 감독님이 해주신 맞아. 건 아니죠? 네. 그 영환도사와 그 다음에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빌 머레이 그 막 그런 분들이 저는
저한테도 되게 히어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취향이 좀 명확했던 것 같긴 해요. 예. 워낙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 감독님 나의 어린 시절 성장기에 그 영환도사 강씨가 이렇게 선풍을 일으켰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 그때 어릴 때는 그냥 끼고 살아야 되는 그냥 비디오물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딱 맞아요. 친구분들이나 또래 이제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열중해 있으셨던 건지. 그거를 얘기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좀 경험이 좀 중요한데 저는 근데 좀 다행히 부모님들이 도시에 사시다가 결혼하고 귀농했는 집이었어요. 저는 진짜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걸어가다가 초등학교 때 걸어가다가 멧돼지가 나오면 두 손을 들고 20초 동안 가만히 있어라고 교육을 받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곰 만나면 예, 뭐 예. 가만히 숨 참아라 뭐 이런 그렇죠. 거 비슷한. 제가 살았던 태어나서 5학년 때까지 살았던 데가 경북 영풍군 평읍면 금강리까지는 다 지역에 나오잖아요. 네. 지역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 거기가 제비골이란데요. 골. 괴담이 시작되는 곳이네요. 네, 진짜. 저는 네. 그래서 근데 그 동네가 6.25의 마지노선이었어. 그래서 땅에서 지뢰도 많이 나오고 정말 놀다가 보면 흙 속에서 유골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신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옛날엔 좀 쪽팔렸거든요. 이렇게 서울 말도 잘 쓰고 싶고 뭐 그랬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지금 준비하는 영화도 되게 굉장히 그런 류의 영화인데 되게 이 정서가 되게 많은 좀 좋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제비꼴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지금의 그 검은 사제들을 그러니까 그 오컬트 장르로 544만 관객을 모은다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숫자였던 것 같고 지금의 이제 오컬트의 장인이라는 말이 붙은 장지영 감독을 키운 곳인 건 거잖아요.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어린 예, 시절 맞아요. 유년기. 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하나만 제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4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겨울방학 하자마자 토끼목을 놀러 가재. 토끼목이란 거는 토끼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네. 토끼를 잡는 덫이 있어요.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그 마을 우무실이라는 마을에 5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산 속에 있는 5가구만 있는 그 산골에 아버지가 저를 새벽에 태워줬어요. 친구 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밤에 태우러 오겠다고. 근데 새벽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태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내려서 아빠 이따가 저녁 때 와 하고 걸어가는데 산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여자 비명 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10대 명이 모여서 빗자루를 태우고 있는 거야. 빗자루요? 예. 그냥 쌀이 빗자루 쌀이 빗자루를 같은, 모여서 태우고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더라고. 근데 친구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비명 소리 안 들리냐 하니까 당연히 들리지. 오늘 도채비 태우는 날인데라고 하는 거야. 그 도채비란 말이 네. 경상도 방언인데 이게 도깨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제가 세월이 흘렀어.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촌양도 시절에 집을 버리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 빈집들이 많이 생겨. 근데 경상도 풍습에 집을 이사를 갈 때 빗자루를 놔두고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청소하라고. 근데 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집 귀신들이 그 빗자루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밤에 술 먹고 가다가 홀리는 거야. 네. 근데 다들 웃으시는데 그 저는 빗자루가 밤에는 사람으로 아니, 형상을 바꿔서 그거는 있는 할아버지마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예쁜 처녀로 나오는 데도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시는 거구나. 근데 이쪽 세계가 좀 그래요.
아, 이쪽 세계가. 네, 이쪽 세계가 좀 그래요. 그게 우리가 형상화 시켰으니까 그렇지. 자기 집 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꾸 논두렁이 떨어지고 다치고 마을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안 좋은 결과로 예, 이어진다는 건 거죠. 이어지니까 그래서 빗자루를 다 수거해가지고 수거해서 다 태우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당연시 여기는 그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실제 겪었으니까 내가 제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개발 아니면은 뭐 이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감독님 거기서 언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빠져나오셨어요? 5학년 때 5학년 때 이제 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어쨌든 감독님은 그때 그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는 스토리로 뭔가 발전시킨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언제 이거를 나의 이런 그 재료들을 스토리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시골에서 이제 수능을 쳐가지고 처음에 서울로 온 게 이제 20살 때 저는 공대로 왔어요. 기계과로. 그 기계과로. 기괴하네요.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왜 근데 공대? 그때는 모든 대학교가 농구 대잔치에 나오는 대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 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좀 오래되신 분이어서. 그렇게 저 오래 안 됐는데 42밖에 안 됐는데 유독 그 동네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면 컴퓨터 만질 일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마우스 있는 컴퓨터를 대학 와서 처음 만져봤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냥 기계과를 왔다가 끔찍하죠. 학교 갔는데 다 남자들밖에 없고 막 가자마자 이상한 너무 어려운 거 배우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당시 때 인력센터가 있어요. 하루 가면 8만 원 주는. 네. 거기 가서 일하다 그때 제가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 진짜 보조 출연. 운명적인 예, 예. 김대승 감독의 예. 현장에 보조 출연하러 보조 출연으로 가서 8만 원 받.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화과를 다시 갔어요. 네, 저는. 아예 학교를 그 예, 현장 예, 예. 때문에 김대승 감독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시죠. 저는 심지어 그 영화 제목도 모르고 거기 갔어요. 예. 여기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무슨 역할을 보조 출연을? 비 오는데 뛰어가는 사람들 뭐 해서 솔직히 뭐 그 전날은 난지도 가서 월드컵 경기장 짓는 거 했었는데 그거로 생각하면 꿀이죠. 그냥 몇 네, 번 뛰어다니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저도요. 그러고 나서 영화과 가서 이제 와서 처음 고백하는데 복수 전공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 경영학과 복수 전공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완전히 영화로 안착하기 전에. 왜냐하면 네. 이 크리에이터들은 이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굶어 죽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내 네. 이야기가 잘 팔릴 것인가 이것과도 좀 잘 결부되는. 팔리고 자시고 간에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네. 21세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걱정을 하지 않나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그 사바 검은 사제들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 번지 점프를 하다인 거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괴담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나서 지상 최대의 멜로 영화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건 거죠. 제가 멜로를 제가 진짜 제가 그 감성이 너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네.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영화과를 가게 됐고 들어가면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가셨고 그곳에 갔을 때는 많은 창작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 작품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항상 감독님한테 따라붙는 게 주류가 아닌 어떻게 보면 공포라는 하이 장르 안에서도 더 하이인 오컬트라는 장르를 단편부터 만드셨잖아요. 그 당시에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외로움과 소외, 고독감은 어느 정도였나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개봉 전까지 투자사도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다 망했다. 그래서
같은 투자 배급사가 2주 뒤에 다른 영화를 붙였어요 심지어. 이 영화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망해서 그러니까 빨리 백업을 빨리 만들어 백업을 놓자. 해서 정말 저 다음 주에 같은 투자사 영화가 그게 뭐죠? 도리화가가 붙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한 달 안에 틀어버리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좋은데 네. 근데 좀 거짓말 같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영화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재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작품. 저 혼자. 네. 저 혼자 그 생각을 했. 대신에 좋은 점은 아무도 간섭을 안 하긴 해. 영화를 만드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뭐 기도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떤 대사가 이상한 대사들이 있거든요. 나는 떨어지는 별의 후예다. 뭐 이런 대사들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는 반면에 아이디어도 내지도 않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K 마크가 붙은 컨텐츠들이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마 이제 감독님이 작품을 만드실 때 그 전부터도 이런 하위 장르에 대한 욕망은 감독님들마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재영 감독님 말고도. 근데 좀비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싹을 틔우지는 못했지만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시던 감독님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제작사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답변을 들으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감독님한테 열렸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건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사각지대에 있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개봉을 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저희는 이제 그 관객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기자로 이 작품들을 접했을 때는 이 오컬트라는 말이 마케팅단에서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금기어였어요. 한국에서 이 영화가 아직 이제 그 관객들한테 소개되기 전에 이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다. 스코어를 올리는 데는 부정적이고 이걸 감추면 감출수록 좋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 완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확신을 갖고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제가 한예종 그 전문사 과정이 2년인데 제가 1년밖에 못 다녔어요. 복학을 못 했는데 네. 첫 1년 중에 이제 초급 과정을 찍고 중급 과정을 찍어야지 1년이 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편을 가자마자 2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개는 좀 대충 찍고 이제 두 번째 거에다 힘을 이제 몰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장편 트리트먼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을 꼭 영화 근데 그 당시 때는 되게 약간 영진이에서 제작 지원 받은 좀 작은 영화로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장편 트리트먼트를 적어놓고 그 중급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에 그냥 한 부분을 시간도 없고 연습도 한번 해볼 겸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찍어서 이 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르가 투자가 됐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단편이 워낙 그 사람들이 좋아해줘가지고 네. 가능하겠구나. 배우들도 이제 그걸 보니까 사실 시나리오만 보면 이상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도 그림도 안 잡히고 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편이 좀 포트폴리오 같은 역할을 그렇죠. 단편이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만드신 건 거. 사실 뭐 잘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못 나오면 그냥 제 하드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때 나름 좋은 스태프들도 만나고 좋은 배우들을 만나서 좀 시너지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때 제 사비로 다 찍어야 되거든요. 어느 와, 정도 그때 1,500만 원 정도 그럼 썼던 엄청나게 단편에다 많이 거. 쓰신 건데 그때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적으로 지원. 네. 저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창작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그 만드신 단편이 그 창고에 있지 않게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 수상 결과가 증명을 해주는데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리 한국영화제에 가셔서도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르 영화의 어떤 그 이제 그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는 걸로 알려진 미장센 단편 영화에서도 호평을 받고 수상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확신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예. 통하겠구나, 앞으로 펼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 뒤부터는 고통이 되게 많았어요. 그 뒤부터는 좀 고통이 많았고 그때 그 자신감, 그때 단편 영화가 잘 되고 내가 그냥 내 취향이 대중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의 곳곳에 많이 숨어 있었구나. 그런 자신감이 지금까지 가요. 그 자신감 지금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그때 에너지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이제 격려를 해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제 관객과 만나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감독님 작품에 대한 비평, 코멘트 이런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아마 이제 지금 작품 구상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내가 계속 갈지 말지를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검은 사제들을 만들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엑소시스트랑 거의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대놓고 베꼈다? 뭐 대놓고 베꼈다는 그런 모르겠고 그냥 똑같다라고 그냥 되게 많이 차용하지 네. 않았냐. 네. 막 그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엑소시스트예요. 근데 저는 항상 엑소시스트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 영화가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50분이 다 얘가 미쳤냐 안 미쳤냐 귀신이냐 아니다. 네. 마지막에 구마 장면이 정확하게 8분 정도 나와요. 근데 나는 영화가 저걸 보기 위해서 앞에를 봐. 그래서 저것만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저것만 찍고 싶은 거야. 저것만 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당시 때 사조는 정말 이게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왜 얘가 이상한 현상을 겪는 게 뭔지를 하는 리건이 그걸 겪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적으로 이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엑소시스트에서는 구바 장면이 거의 되게 짧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좀 선물해, 나랑 비슷한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 1시간 동안 이걸 한번 즐겨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둠의 문을 지금부터 열 테니 지금 숨어있던 모두 나오자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창작자한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영화를 볼 때 영감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화를 봤을 때 저 좋은 소재를 왜 저렇게 했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지? 하면서 크리에이티브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 오히려 잘 만든 영화 보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렇게 좀 못 만든 그 미국 B급 영화라든가 그런 네. 영화들을 많이 보면 저 소재는 참 좋은데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이걸 내가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아쉬움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시작 단계에 어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기획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약간 감독님의 세 번째 창작 비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부분의 영화과 많은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테지만 고전이나 잘 만든 작품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시잖아요. 뭐 이제 그 뭐 많죠. 저희 뭐 한국에도 뭐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뭐 여러 분들 보면서 감독님처럼 이제 나는 언제 저 경지에 도달하지 하고 자신감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감독님은 그런 B급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저거보단 잘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키우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거보다 잘 만들겠다보다는 저 이야기가 뭔가 있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왜 잘 못 살렸을까 해서 아주 기획 초기 단계부터 내가 그거를 관여하는 거죠. 뭔가 나의 취향이 거기 들어가고 해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바 같은 경우 그런 요소들이 좀
좀 있었어요. 어떤 작품을 보고 그러면은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드신 건지. 사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좀 영향을 받았던 게 다빈치 코드거든요.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게 전 다빈치 코드에서 그 랭던 박사보다 그 폴 베타니가 연기한 바티칸에서 주문을 받아서 살인을 하고 다니는, 하지만 그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캐릭터가 저는 소설 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어. 정말 복합적인 나쁜 일을 하고 다니지만 자기는 세상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소명 의식으로. 그게 네. 너무, 그 캐릭터가 너무 저한테 매력적이었어요. 얘만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만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한계의 골격이 좀 생기고, 그리고 뭐 제가 겪었었던 일들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평소 가지고 있었던 제 그냥 아이템 노트에 적혀 있던 그 종교문제 연구소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게 섞이면서 이야기가 같이 기획되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독님이 말씀하신 허술한 영화의 범주에는 이제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작품들도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실지 지금. 아니 저는 네. 그 로나우드 감독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 소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괜찮은데 소설이 너무 잘 적어서, 그 당시 때는 저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책 읽지 마라 뭐 막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작품인 건 맞고, 그게 2000년대 중반에 공개가 됐었어요.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와서 앞에서 시위했었어요. 그 영화가 신성한 종교를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네,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감독님의 작품을 그걸 통해서 발전시킨 이렇게 감독님 같은 분도 있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감독님이 추구하는 영화 세계관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나 소재적으로 맞는 작품들을 끊임없이 찾아보셨을 텐데, 얼마나 보셨고 나는 정말 남들이 안 보는 이런 영화까지 봤다,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좀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건 제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도 적고 영화도 이제 찍으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는 책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내가 텍스트랑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영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그냥 잡다한 책 다 보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뭐 아무튼 그렇게 좀 하는 작업 스타일입니다. 보통은 감독님들이 이제 이런 그 본인의 취향을 발전시켜서 영화의 스토리도 만드시고 그 안에 이야기를 이끌어나갈 캐릭터들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굉장히 그 캐릭터와 감독의 어떤 성향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닮아 있고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어떤 캐릭터 성격 같은 것들도. 근데 감독님의 이제 장편 작품들을 봤을 때 누가 좀 닮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네. 아니 그러니까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은 뭔가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감독님 지금 이제 보시는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접하는 영상물이나 아니면 영화들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그다지 썩 잘 통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신기했을까 사람들이? 아니 저는 네, 저랑 제일 어땠을지 비슷한 궁금해요. 캐릭터는 사바의 박 목사가 제일 저랑 비슷해요. 네. 말도 많고. 네. 예. 네. 그래도 강동원까지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강동원 네. 캐릭터는 사실 저는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그런 캐릭터라 생각했어요.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캐릭터라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되고 싶어하는 캐릭터고. 근데 저는 그냥 좀 가벼운 척 하고 다니고 좀 말 좀 많고 좀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막 어둠 속으로 머리 상상이 막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여서 박목사랑 제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 네. 아무튼 주변 친구들도 혹시 지금 말씀하신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좀 중마고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잘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분들한테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친해지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한국에 잘 나간다는 뭐 풍수지리사, 뭐 장의사, 뭐 이런 분들이랑 거의 한 3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근데 그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좀 약간 취재원처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소재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근데 감독님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그 리스트들이 다 보유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래도 영화 감독 되고 나니까 그건 좀 편해요.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검은사실 때는 왜 예를 들면 뭐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라는 데를 살면서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영화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영화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짜 명함을 파요. 소설가라고 하고. 왜냐하면 소설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측은하게 대해줘요. 이상하게 되게 측은하게 대해줘. 들어와서 한 잔 먹고 가라고 뭐 그러고. 그래서 감독은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찍으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담이 되는 마음을 거예요. 닫는구나. 그래서 네. 소설가 명함을 파고 다녀서 이제 뭐 베네딕토 수도원, 네. 그다음 신부님들 만나고 다닐 때 소설가로 얘기하고 뭐 음. 저는 성당을 안 다녀봐서 성당 문화에 제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속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고 하는 무속인들은 뭐 그래도 뭐 자주 연락받고 뭐 자주 연락하고 가끔 가고. 네. 네. 뭐 저는 옆에서 지금 감독님 창작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가짜 명함을 만들어라. 네. 그렇죠. 소설가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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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측은하게 거짓말도 보고. 아니고. 네. 네. 그렇죠. 네, 소설도 네, 쓰실 수 있으시고 네. 사실 책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네, 가능한 건 거죠. 그 사실 아까 이제 그 단편이 파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발전시켜서 이 장편과 단편을 만드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단편을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장대한 장편의 그 이제 그 밑그림이 있으셨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그 전개 과정, 그 어려움 그리고 장편의 묘미와 단편의 묘미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오히려 단편 영화 때보다 장편 영화 때 실수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단편 때. 아니요, 장편 영화 장편 때. 때. 네. 단편 영화 때는 내가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 뭐 어차피 막 제 돈으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같이 스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졸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스텝들과 다 배우들과 어떻게 보면 되게 가족 같은 관계에서 찍으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좋은 장면은 실수를 하다 보면 건지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있는 것만 찍으면 시나리오보다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나리오 있는 건데 찍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며 3개 중에 1개는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큰 돈이 들어가고 되게 스타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으면 그거를 못 해요. 그걸 하려면 어떠한 핑계도 있어야 되고 이 명확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돈이고 그리고 감독 몇 번 실수를 연달아 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다 안 좋아지거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게 돼. 경직돼서 좀 일을 하게 돼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예, 좀 그래서 좀 실수가 오히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 과정이 다 거의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표정이 모든 걸 네, 말해주시는 것 고통의 같아요. 연속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감독님이 예전에 단편은 100m 달리기 같고 장편은 마라톤 같다라는 굉장히 뻔한 얘기를 기자회견 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검은 사실 때 이렇게 마케팅 때 나온 사진들 보면 제가 얼굴이 부어 있거든요. 얼굴이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예, 진짜 이상한 병도 걸리고 이 후반 작업 때 스트레스와 이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무도 너무 다 버린 카드였고 제가 그래서 작가는 좀 혼자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감독은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이란 직책 자체가 이게 피지컬하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 멘탈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한테 잘한다 그래야지 120%를 해. 네. 근데 남자들은 아실 거야. 이등병 마크 달면 진짜 밥 먹다 숟가락 떨어뜨리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낙이 찍히면 네.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지금 밝혀지는 검은 사제들의 그 당시의 그 고통. 근데 다 정말 좋은 분들과 같이 작업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는데 네. 있었지만 네. 그 상당 부분은 굉장히 쉽지 네, 않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프로젝트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첫 작품, 첫 장편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자 어떤 시행착오이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 어쨌든 기록적인 흥행 스코어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기는 오히려 그 수월한 지점도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첫 작품에서는 없었던 대중과 평단의 기대를 안고 출발을 해서 만든 작품이 사바였잖아요. 근데 네. 사바는 시나리오 쓰는 단계는 너무 행복했어요. 시나리오 쓰는 단계와 찍는 과정이 되게 천국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저를 믿어주기보다는 간섭은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회사고 그렇긴 한데 네, 제작사 이름이 외유내강입니다. 예, 너무- 대표님은 유승환 감독님이십니다. 예, 예. 네, 간섭을 많이 하는 회사. 간섭을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인 느낌이 있죠. 예, 있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갔었고 근데 이게 저는 검은 사제들을 잊기 위해서 사바를 빨리 썼어요. 너무 잊고 싶어서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왜냐하면 검은 사제들이 너무너무 좋은 순간들만 많았으면 그거를 즐기려고 좀 게을렀을 것 같은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누구랑 헤어지면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는 연애 시작하듯이 네. 이걸 잊기 위해서 이거에 막 몰입해서 진짜 한 몇 년을 그냥 잊기 위해서 막 살았던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작품의 악몽에서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걸 찍고 네. 개봉을 하니까 뭐 검은 사제들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검은 사제들만 않았지만 그래도 실수도 많고 했지만 되게 같이 영화를 만드는 이 동지애와 네. 뭐 그다음에 그런 끈끈함이 있어서 그 참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분명히 그 검은 사제들이 그 기록한 어떤 그 이 장르적 재미와 그런 이제 그 호응 같은 것들이 사바를 만드는데 길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뭐 전작도 이제 그 탑캐스팅을 하셨지만 사바는 지금 돌아보니 오징어 게임의 그 배우를 보유를 하신 그 필모그래피를 갖게 되신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 이 어둠의 세계를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상업 영화 장르 안에 열어주고 심어주고 이 역할을 감독님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제 그 컨텐츠들의 가지는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마블의 세계관이든 어쨌든 자기의 작품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서 일가를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재영 감독의 세계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고 브랜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편을 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감독님의 색깔이라는 걸 지금 정의해 본다면. 지금 이제 준비하는 영화에 이제 회사한테 제발 마케팅 때 뭐 유니버스 이런 얘기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데 유니버스가 저는 막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많이 거품이라 생각하고 저는 근데 좀 창작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가 조금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취향은 마이너한 게 좋은 것 같아. 그 대신에 감성이 마이너하면 안 돼. 저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나리오 모니터링 해달라고 이제 막 보내주거든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 보내주고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고르는 소재들이 그렇게 막 메이저한 소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인데 제가 취향은 그렇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향과 감성의 이 마이너함과 메이저함을 잘 배분하는 게 산업화시키는 데는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취향도 독특한데 소재도 독특하고 이야기 풀어가는 것도 독특한데 보는 관객으로서의 감정도 너무 유니크하면 이게 다 공중에 다 뜬다 그래야 되나? 접점을 만들 접점이 수가 없어. 굳이 말하면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그 방구석에서 하는 그 엑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때는 정말 마이너한 소재지만 이 감성은 약간 약간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듯한 감성이 좀 있잖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분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근데 매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영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넓은 포용해야 되니까 그게 좀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뭐 소설이나 웹툰이나 뭐 그런 거는 더 깊게 파고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정말 깊게 파고 들어야 돼. 정말 깊게. 다른 오컬트 영화들이 그 다음부터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작품들을 좀 보면서 저는 저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무서운 영화로 치면 절대 무섭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왜냐하면 이 오컬트 같은 이런 괴담이나 이런 느낌의 장르는 무섭게 만들려 그러면 분명히 가짜 같아. 근데 진짜처럼만 만들면 알아서 무서워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제 좌우명이에요. 사실 귀신 들린 아이를 무섭게 만들면 정말 가짜 같지. 근데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걸 정말 눈앞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워. 그 얼마 전에 저번 달에 계룡산에서 그 아시는 남자 무당분이 있는데 자기 뭐 기도하러 간다고 장엄당하러 따라와면서 새벽 4시 반인가 그럴 때 감독님은 또 이제 뭐 가야 돼요. 왜냐면 네. 뭐 나한테 도움을 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새벽 4시에 가. 그래서 자기 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를 2시간을 걸어가거든요. 2시간을 걸어가는데 정말 새벽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분이랑 그분 제자랑 저랑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장감독 저기 보여? 이러는 거야. 나한테. 보니까 무서워. 시꺼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요? 하니까 아니 보여 안 보여?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니까 아 그래? 절로 가! 이러더라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네.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죽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근데 오히려 거기서 뭐가 나왔으면 이상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네. 게 뭔지 아세요? 꼭대기에 올라갔어. 해가 떴잖아. 그 무당 선생님 나한테 했던 말이 뭔지 모르죠.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이래요. 머리가 떴어.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아서. 소름이 그- 돋아서 정말 머털도다처럼 머리가 이렇게 진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문장으로 뼈뼈하게 섰다 뭐 그 얘기했을 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이슬을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쓴 채로 얼은 거예요. 아니 얼마 더 좀 더운 날이었는데 더운 머리가 진짜 이렇게 섰더라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이런 게 좀 맛있구나. 이런 게 좀 맛있구나. 보일 듯 말 듯, 본 듯 아닌 듯. 어쨌든 감독님도 뭐 워낙 이제 이 공포 장르 안에서 영화를 만드시기도 하고 아까 뭐 멜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지만 안 만드실 것 같고 이제 그 공포 영화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무서움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 거기서 누구나 다 무서워요.
아니 전 당연히 그렇죠. 무섭죠. 근데 감독님은 안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무섭죠. 네 머리가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창작의 또 하나의 비밀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감독님은 촉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이렇게 그 뭐 창의적인 나만의 장재현의 것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더듬이처럼 뭔가 밖으로 나와서 대중하고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감각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적인 마인드 그리고 사업적인 대중 영화 안에서 이걸 어떻게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장편으로 만난 이제 그 사바와 검은 사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으신데 9월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미루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취향은 마이너하고 그리고 감성은 마이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구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살아오면서 사람이 그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게 자기 취향과 이 감성이 그게 그거는 좀 사실 공부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아는 게 내 취향이 되게 메이저한 취향이구나 하면 메이저한 취향은 정말 평범한 소재들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촉수가.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너 해야지 이상한 거 잡거든요. 이상한 게 끌리거든요. 감별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촉수가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취향이 좀 메이저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자기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내가 감성까지 너무 마이너하다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영화를 만들든 소설을 적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단편을 만들지만 내 돈 주고 내 단편을 만들지만 그 영화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결국 영화나 매체 소설은 그 단편도 아내분 돈. 네, 그렇지만 네. 그거는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보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근데 그 카테고리들이 많죠. 관객과 대중이라는 카테고리가 예를 들면 제가 사바의 후반 작업을 미친 듯이 하고 네. 개봉 첫 주 토요일 날 9시에 코엑스 MX관에 제가 주연 배우들이랑 같이 몰래 관객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려고 금요일 밤에 네. 극장에 갔어. 근데 제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위를 맨 앞자리였는데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는지 모르죠. 영화 잘못 만들었구나 싶더라고. 어떤 포인트에서 그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다 놀러 왔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상상하는 관객이 있잖아. 저랑 되게 비슷한. 근데 그 사람은 심야 영화에 저 감독 거니까 보러 가야지 해서 보러 오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날 9시에 금요일 날 밤에 딱 보는데 심지어 영화 시작하고 5분 뒤에 들어와. 메가박스 코엑스 그 시간은 놀러 가는 시간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내가 그래도 100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을 한 번도 생각 안 한 것 같더라고. 그쵸. 저 놀러 온 사람들을 내가 생각했던 관객들은 거기서 한 10%. 역시나 영화 끝나고 그 사람들은 앉아 있어. 다 일어서서 막 다 나가는데 네. 그렇다 해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겠지만 내가 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해서 되게 미안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무슨 영화인지 정보도 모르고 시작한 지 5분 후에 들어오는 관객들도 보고 나서는 볼만하네. 뭐 오컬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영화 재밌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으면 영화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상상 속에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정말 90%의 관객은. 그래가지고 참 어렵구나.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경험들이 다음 작품을 만들고 기획하는데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자연스럽게 다음 작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검은 사제들의 붓기를 빼기 위해서 사바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재빨리. 그렇다면 파묘는 사바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한 작품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네. 파묘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이미 좀 외국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목에서 풍겨 나오는 그 아주 별의별 상상들이 좀 많이 되잖아요. 이미 정말- 어르신들한테 들어본 얘기. 정말 거기에서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되게 성경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패티시야. 패티시가 이쪽 세계에 가장 중요한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검은 사제들은 거의 패티시의 나열이에요. 그 막 진짜 편집돼서 정말 다 아쉬운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패티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바도 정말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티시들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파묘에서는 정말 이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덤에 관련된 모든 패티시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파서는 안 될 걸 파신 거네요. 파고 그리고 네. 제가 약간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제가 관 패티시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네. 봉준호 감독님 기차에 대한 패티시가 네, 저는 있다면 저도 장재현 몰랐는데 감독님은 관에 대한 이거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년 동안 거의 장의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장을 하는 걸 배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 기회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나 한 개 따자. 네. 예, 뭐 나중에 블루오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장을 한 10여 차례 같이 하다 보면 정말 몇십 년 된 관을 포올리거든요. 그 관이 너무 궁금해. 그걸 열기 직전까지 별의별 상상이 다 돼요. 보통은 이제 네. 그 이장을 할 때 파면 낮에 그런 이제 그걸 하잖아요. 네. 그때는 무섭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관을 보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약간 무서움, 좀 겁나는 게 있죠. 그 관인데 그래도 시체가 들어있던 관인데 그리고 뭐 벌떡 열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그 관을 이장하는 거겠죠. 나쁜 일이 있으니까 네. 급하게 이장하는 거. 가서 이제 막 파다 보면 진짜 별의별 그 선생님이 타면서 하는 얘기들 옛날의 경험들 실제 뭐 미라가 나왔던 얘기 뭐 나왔던 얘기 그리고 그 관을 딱 열은 순간 풍겨오는 그 향 아, 그 다음에 이걸 열었을 때 상태 그리고 상주들의 반응들 그리고 이 관의 생김새도 다 달라요. 연도별로 유행하던 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관 매장 방식도 다 다르고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막 진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게 돼. 그런 패티시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리기 전에 이 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시죠? 예. 감독 혹시 그 관짝에 누워 보신 체험도 해보셨나요? 근데 그런 경험 네.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제 친구 중에는 제일 장의사라는 우리 동네 장의사가 있었는데 그 장의사 집 아들이 있어서 저는 장의사 놀러 가가지고 관에 누워서 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 이렇게 그 장의사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편의점처럼 있었거든요. 편의점처럼 수가 많진 않지만 동네마다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건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기업화됐죠. 그래서 장의사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보내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이 풍수 지관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되게 뭐라고 할까? 장의사는 풍수사 무시하고 풍수사는 장의사 무시하고. 촬영 감독과 감독의 뭐 관계 그런-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사이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장의사님이 내가 풍수 지금 더 잘 봐 막 그러거든.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면 또 정말 A급 또 정말 A급이랑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한 지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얘기 듣다 보면 별의별 얘기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그 이야기를 네. 다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새로 나올 작품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추적해서 극장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영환도사 강시에서 출발해서 결국 관짝 패티시까지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만드시는 파묘는 전작들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한국의 그런 토속 신앙을 반영한 민간 풍습을 반영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남으신 건데 박수를 한번 잘 하시라고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아까 관객분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하나 더 받아볼게요. 그 영화를 찍으시고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여러 종교인들과 무속인들을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조사 과정에서 신적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좀 믿음이 강해지셨는지. 실제로 좀 뭐 목격담 같은 것도 있죠. 있는데 근데 사실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이 종교인과 무속인들 이 60억 인구 중에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 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네요. 예, 예. 그 전 세계에 다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은 아닐 테고. 근데 그게 있든 없든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나쁜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고, 착한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를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그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걸 또 교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셨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관객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외에 더 그런 시행착오와 교정의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많이 못 들어서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만들다 보면 작가의 욕망이 있어요. 감독의 욕망보다는 작가의 욕망이 설명을 하고 싶어. 설명을.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런 욕망들이 되게 특히 이쪽 세계는 더 내가 알고 있는 걸 재밌는 걸 막 말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OTT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들은 느낌이 영화는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는 좀 보여주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작들을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은 느낌이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앞에 영화들을 더 잘 만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는 좀 그런 반성이 좀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90%의 관객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그런 시행착오들. 그 다음에 배우에 대한 믿음이 이건 감독으로서는 이상하게 사람을 못 믿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독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두 번째 작품 끝날 때 좀 느꼈어. 감독님 말이 많으신데. 아니 네, 그러니까 감독은 디렉션을 주는 게 감독이잖아요. 최하수가 디렉션을 주는 감독인 거. 최하수 감독이 디렉션을 주는 감독인 것 같고, 진짜 좋은 감독은 정말 좋은 스텝, 좋은 배우들을 뽑은 다음에 마음껏 할 수 있게 놔두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바 끝날 때쯤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싱크가 다 맞아서 잘 돌아가는 거야. 네. 어느 순간. 그래서 이게 내가 미리 처음부터 추구를 했었어야 되는 분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준비가 됐으면 더 좋은 완성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들어주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들을 믿어줘야지 지금 말한 그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합이 맞아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건 거죠. 그 감독님이 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쓰기 싫어서 영화 현장으로 도망가고 영화 현장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빨리 끝내고 시나리오 쓴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감독님은 끊임없이 영화를 만드시겠구나. 우리가
블랙이라고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보면 발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제영 감독님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장제영 감독님이 한국 영화의 어떤 역사 안에서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작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영화도 너무 재밌게 만드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토크를 하면서 느낀 건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지 않으세요? 네, 재밌으셨죠? 네, 이 모든 재미들을 여러분들 많이 간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독님께 그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이야기 다 하신 건지, 혹시 뭐 꼭 이렇게 지금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또 네, 좀 약간 탈탈 털고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설렘과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런 거를 저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거든요. 이거는 낫지 않는 질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크리에이터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제 스스로의 다짐인데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귀신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보다. 네.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패티시. 예, 정말 네. 패티시로 많이 그 단어는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진짜 잘 기억하거든요,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보면 아는 척 해주시고 저도 응원해주시고 저도 저희 어둠의 친구들을 전부 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네요. 다 기억하고 있으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무섭고 위안이 되네요. 근데 저는 무서운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해자 플롯이야. 피해자 플롯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부 다 가해자들밖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근데 무서운 건 좋아해서 그 쫄깃쫄깃한 게 좋잖아요. 네. 예, 그 막 대놓고 무서운 거보다는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 무서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거고 그리고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뭐 이제 그 오컬트의 여러 이제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감독님들 이름을 열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감독님이 제일 유일무이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파는 어떤 그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K 컨텐츠라는 말로 막 많은 작품들이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감독님의 작품도 지금 뭐 이제 그 국내에서 최고 스코어는 이제 544만이잖아요. 그걸 넘어서 파면은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더 많은 이 그 독창성을 많이 전 세계 관객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근데 기자님, 근데 그거는 네. 좀 나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 네. 우리 크리에이터들은 관객 수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기 만족들이야.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만들 영화들이 50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상관없고 네.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영화를 계속 개척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감독님이 네. 이렇게 하시면은 관객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로. 그러니까 남의 걸 따라하는 네. 영화가 아니라 남이 따라하는 영화를 그 일단 그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관객 수는 왜냐면 관객 수로 제가 너무 압박을 받아요. 요즘 들어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1000만 해야지. 야 이거 귀신장을 어떻게 1000만 하냐. 나 정말 검은 사제들보다 잘 돼야지. 강동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괴담 캠퍼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